자, 오늘은 구름과 강수, 대기 중에 수증기를 배울 겁니다. 물의 증발과 응결. 자, 여기 물이 있네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 자, 물이 수증기가 됐다. 이건 기체죠. 요건 액체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액화. 그런데 우리 물에서는 이걸 증발이라고도 하고요. 자, 요걸 응결이라고도 합니다. 봅시다. 증발과 응결, 물이 끓는 점 이하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증발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지 않고요. 그냥 상온,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대략 한 25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놔둔 거야. 근데 요 입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튀어나간 거지. 이게 증발이야. 분자 운동에 의해 끓는 점 이하에서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는 걸 증발. 그러면 외부에서 가열합니다. 그럼 물이 100도씨가 돼요. 끓는 점에 도달하니까 표면과 내부에서 동시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열에너지에 의해 끓는 점에서 표면과 내부에서 동시에 기화가 일어난다. 표면과 내부. 증발은 표면에서만. 차이점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얘 둘 다 무슨 현상이야? 기화 현상이다. 기억해놓고. 응결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이야. 액화 현상이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고,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 기체의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요, 액체보다. 왜냐하면 액체를 끓여야 기체가 되지, 그치? 그러면 액체에 에너지를 더해줘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기체는 액체에다가 에너지를 더해줘야 되니까, 기체의 에너지가 더 크다고. 오케이? 그러면, 만일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러면 주위 온도 어떻게 되지? 그렇지. 주위 온도는 높아질 거야. 자, 그런데 만일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그지? 그러면 주위 온도는 낮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해지는 거지. 그래서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기억해놔. 공기의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포화 상태, 공기 속에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이때 증발되는 분자와 응결되는 분자는 같게 되고요. 물의 변화가 없다.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그럼 증발되는 분자가 응결되는 분자보다 더 많아. 그럼 수면이 쪼그라들 거야. 이렇게.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찼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고, 2개 나가면 2개 들어오고, 3개 나가면 3개 들어오고.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는 증발되는 분자와 응결되는 분자가 같아서 수면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과포화된 거예요. 여기 너무 많아. 그리고 물이 막 있어. 그럼 얘가 응결이 일어나. 그래서 증발보다 응결이 많아지면 점점점 수면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증발이 계속되면 수면이 낮아질 거고요. 자, 증발에서 포화되면 수면이 낮아지다가 멈출 겁니다. 자, 증발돼서 포화시키면 수면이 낮아지다가 멈춘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너가 40도씨 때 짜장면을 5그릇까지 먹을 수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짜장면을 4그릇만 준 거야. 자, 그러면 너는 만족하니, 불만족하니? 그렇지, 불만족하지, 그지?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더 줘 하면서 막 숟가락 던지고 난리 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짜장면을 한 그릇 더 주거나 아니면 자, 온도를 낮춰버려. 냉장고에 쳐넣어버린 거야. 온도가 30도가 됐어. 그러면 너가 먹은 짜장면 그릇수가 4그릇인데 자,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그릇도 4그릇이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형성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너가 먹을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너가 먹은 양이 이만큼이었다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너가 먹은 양은 그대로인데 너 위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야. 이렇게 쪼그라들어. 점점 쪼그라들어. 그래서 이렇게 위하고 너 그릇수하고 딱 맞게 되는 거지. 그게 이 상태야. 그렇게 되면 배불러, 좋아 이렇게 있지. 근데 깜빡하고 냉장고에 계속 넣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더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너가 20도가 되면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그릇이 3그릇이야. 근데 아까
너 짜장면 몇 그릇 먹었어? 그치? 4그릇 먹었어. 4그릇 먹었는데 짜장면이 3그릇밖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뱃속에. 그럼 나머지 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토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응결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근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2그릇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럼 아까 몇 그릇 먹었어? 그렇지, 4그릇 먹었다고. 그러면 4그릇 중에 2그릇이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응결량이 2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아래쪽은 불포화. 그 다음에 요 선을 쭉 이은 건 포화. 그 다음에 요 선의 위쪽은 과포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한번 보자. 너가 40도씨 때 짜장면을 하나, 둘, 셋, 넷, 5그릇 먹을 수 있었어. 근데 과학선생이 4그릇밖에 안 준 거야. 너는 만족해, 불만족해? 불만족하지. 이건 불포화 상태야. 5그릇 먹으면 만족하겠지. 이건 포화 상태야. 5그릇 먹을 수 있는데 6그릇, 7그릇 먹었어. 이건 과식한 거지. 이건 과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요 라인은 포화 상태를 쭉 이은 거야. 포화 상태를 이은 거다. 자, 이때 여기를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수증기량. 이때 Y축은 수증기량이에요. 자, X축은 온도입니다. 그러면 너가 40도씨 때 짜장면을 4그릇 먹었어. 자, 5그릇 먹을 수 있는데 4그릇 먹었으니까 불포화된 거지, 그치? 그런데 자,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짜장면 한 그릇 더 주면 되지만 선생님은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짜장면 절대 안 줍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겠다. 온도를 낮추면 돼. 그러면 너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5그릇이었는데 이제 4그릇밖에 존재하지 못해. 근데 원래 4그릇 먹었으니까 포만감을 느끼겠지, 그지? 배에 꽉 찼어. 근데 선생님이 깜빡해서 너를 냉장고에 그대로 놔둔 거야. 그랬더니 온도가 10도까지 내려갔어. 그랬더니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2그릇이야. 근데 넌 몇 그릇 먹었어? 그렇지, 4그릇 먹었지? 그럼 2그릇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배 밖으로 나와야 돼. 이제 토해야 돼. 자, 이게 응결량이야. 자,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일단 기억합시다. 아래쪽은 불포화, 그지? 요건 포화, 포화라인을 이어놓은 거고, 자, 위쪽은 과포화. 오케이? 증발에 의해 젖은 빨래가 마른다. 컵에 담가둔 물이 줄어든다.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른다. 물걸레로 청소한 바닥이 마른다. 응결에 의해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왜 그러냐면 음료수가 있어. 캔 음료수가 있는데 여기가 온도가 낮아. 자, 그런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가 온도가 높을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온도가 낮은 데 딱 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할 공간이 적어. 자, 그런 게 이렇게 된 거야. 자, 온도가 높을 때는 요만큼이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었어. 온도가 낮아지면 요만큼밖에 수증기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요쪽에는 수증기가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더 들어갈 수 있어. 요만큼 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응결이 안 일어나. 근데 온도가 낮아진 거야. 여기서 온도가 낮아진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낮은 물체 주변에 공기에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는 요만큼이야. 근데 아까 수증기는 요만큼이었지. 그럼 아까 수증기 요만큼이었으니까 이만큼은 더 이상 공기 중에 존재하지 못하면서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물방울로 이렇게 맺히는 거지. 자, 뒤에서 더 자세히 할게요. 새벽에 식물의 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지표면 부근에 안개가 생긴다. 다 차가운 공기에 닿은 겁니다. 겨울철 창문이나 안경에 김이 서린다. 뒤에서 보자. 자, 포화 수증기량 개념은 아주 잘 갖춰야 됩니다. 자, 포화 상태 공기 1kg 속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단위 잘 보세요. kg당 몇 g이냐? 1kg당 몇 g이냐? 요게 수증기량이야. 자, D는 현재 요만큼 수증기가 들어야 포화되는데 현재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포화야. D 위치는. B는 현재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화야. 아, 배불러 그러고 있어. 다음 A는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먹은 거야. 불만족스러워. 더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이거 더 먹으면 과포화. 다음 만일 얘를 온도를 더 낮춰서 여기까지 갔다. B를 온도 낮춰서 그러면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요만큼인데 B는 요만큼 먹었다고. 공기 중에 요만큼 있었던 거야. 그럼 요만큼 자 토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요건 응결량이다. 요만큼 응결량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법은 일단 온도를 낮추면 돼요. 됐죠? 또는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수증기를 더 공급해 주는 거고요. 수증기량이 이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A는 현재 순기량이 여기에요. 요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온도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포화 순기량이에요. 포화 순기량. 현재 A 상태입니다. 요 온도에서. 그러면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A는 현재 요만큼밖에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불포화지. 됐지? 자, A'은 보면요. 요만큼 먹었는데 요만큼 있는 거야. A'은 현재 순기량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현재 순기량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짜장면을 먹은 거야. 그런데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양도 이만큼이야. 배불러. 포만감을 느껴. 이건 포화야. 다음. 자, A'은 요만큼 먹었어, 얘가. 근데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요만큼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응결돼야 돼. 공기 중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이걸 응결량이라고 한다. 자, 이슬점은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도야. 이 점은 외국어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한국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점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은 뭐다? 그렇지, 온도다. 온도. 그러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도는 뭐다? 이슬점이다. 이슬점은 온도다. 기억해 놓고요. 습도가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현재 순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이건 뭔 소리인지 보자. 자, A의 현재 순기량은 Y축을 봅니다. 다음 B의 현재 순기량은 역시 Y축을 봐요. 그럼 현재 순기량이 A가 B보다 크죠. 자, 이슬점이라는 건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예요. A는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상태에 도달해요.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가 이슬점입니다. A의 이슬점. 자, B는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서서히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자, 포화 상태에 도달해요.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온도, 요게 B의 이슬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순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게 돼요. 현재 순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기억해 놓으세요. A의 현재 순기량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A가 포화됐을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에요. 자, 그러면 A의 현재 순기량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이 어떻죠?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순기량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어떻다? 같다. 이거 외우자. 현수라는 애가 있는데 현수는 이현수야. 이씨야. 근데 얘가 포수래. 포수. 이 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포수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포수 이렇게 부르면 현수는 포수니까 이포수는 현수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다시. 이현수는 포수야, 직업이. 그래서 이포수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포수 자체가 현수지, 그지? 그러면 이포수는 현수다. 뭔 소리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기량이다. 이 뜻이야. 이포수는 현수다. 기억해? 이포수는 현수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포수는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다. 현수다. 오케이? 다시 기억하자. 현수는 이포수다. 그지? 이현수, 이포수. 자, 기온이 변해도 이슬점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이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 이슬점은 똑같아. 기온이 왔다 갔다 해도 현재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도 현재 수증기량 여기야. 그러니까 이슬점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이슬점 변함없다.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을 반영하는 값이야. 그래서 현수가 변함없으면 이슬점은 같다. 잘 기억해놔. 다음 응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야.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액화 현상이다. 자, A는 현재 요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수증기량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포화. B에 도달하면 얘는 현재 수증기량이 요만큼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포화된 거야. 자, C에 가면 온도가 더 낮아지면 현재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이 공기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나머지 요만큼은 응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짜장면을 요만큼 먹었는데 자, 현재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먹었으니까 불만족스러워.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진 거지. 이만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도달해. 근데 이제 뱃속에 이만큼밖에 존재하지 못하는데 짜장면을 이만큼이나 먹은 거지, 그치? 그럼 이건 과식한 거니까 토해야 돼. 이게 응결량이야. 자, 그러면 응결량을 계산하고 싶다.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치? 그러면 자,
처음에 있던 수증기량에서 자, 냉각된 온도에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돼. 그래서 처음에 있던 양이 현수야.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 그 다음에 얘가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야. 냉온포수를 빼면 돼.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자, 그런데 이 현수하고 여기가 현수야. 여기가 이수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야. 이 포수야. 이 현수와 이 포수가 서로 같아요. 현수는 이 포수다. 그지? 서로 양이 같아. 그러면 현수 대신 뭘로 바꾼다? 이 포수로 바꾸는 거야. 이술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냉온 포수를 빼주는 거지.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자, 다시 정리하자. 응결량은 현수에서 냉온 포수 빼주거나 이 포수에서 냉온 포수 빼준다. 자, 둘이 같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자. 현재 수증기량을 체크하려면 Y축값 체크해야 돼. 기억해. 이수점의 포화 수증기량도 Y축값 체크해야 돼. 같지, 둘이.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과 이수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다? 같다. 현재 수증기량과 이수점의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그리고 이술점은 온도다. 기억해. 이술점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자, 현재 수증기량은 처음 먹은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가 응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수에서 냉온 포수를 빼주던가 이만큼을. 현수와 같은 양이 2포수니까 2포수에서 냉온 포수를 빼주면 응결량이 나온다. 오케이. 현재 A는 현재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요 값을 읽어주면 돼.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불만족스러워. 불포화야. 이만큼 모자라. 다시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이술점이야. 그러면 현수도 이만큼이고 포화 수증기량도 이만큼이고 꽉 차 있다는 뜻이고. 자, B 지점으로 가면 자, 처음 먹은 게 이만큼이야. 수증기량이. 근데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응결돼야 된다. 자, 따뜻한 물 속에 이 공기를 넣어주면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자,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현재 A였는데 따뜻한 물에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얘 현재 수증기량은 요만큼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었어.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훨씬 더 증가하지. 하지만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 현수는 일정하고 내부는 맑아져요. 증발이 일어나고. 이만큼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증발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증발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내부가 맑아지고. 자,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면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점 도달하고 자,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처음에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뱃속에 이만큼밖에 존재하지 못하잖아. 그럼 나머지 요 차이만큼 뭐가 돼야 돼? 응결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뿌옇게 돼. 현수 일정한데 응결이 나서 내부가 뿌여진다. 응결에 의해 차가운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목욕탕 거울에 물방울이 맺힌다. 날씨 맑은 날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자, 얘네들은요 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여기는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만큼 들어가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응결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상대 수도를 한번 봅시다. 상대 수도는 공기의 습한 정도인데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에요. 얼마큼 먹을 수 있는데 현재 얼마큼 먹었느냐 이 뜻이야. 그래서 자, 상대 습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 됐지? 절대 습도는 무조건 공기 1m 세제곱에 얼만큼 수증기량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그냥 수증기량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슬점에서의 상태 습도는 100%다. 뭔 소리인지 보자. 이슬점은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니까 포수와 현수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100% 나와. 포수분의 현수. 기온이 같을 때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습도가 높다. 자, 기온이 같은 거니까 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은 A쪽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기온이 같으니까 뭐가 같니? 그렇지, 이만큼 포수가 같네. 그지? 포수는 일정한데 자, 포수는 이만큼이에요. 포수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A가 현수가 더 많은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이. A의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B의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A가 더 크니까 상대 습도는 A가 높다. 자,
포수분의 현수. 포수분의 현수. 그러니까 A가 더 크다. 다음,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기온이 낮을수록 습도가 높다. 자,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거니까 여기가 같은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는 뜻은 현수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현수 일정. 현수가 일정한데 B는 온도가 높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 A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B가 포수가 증가합니다. B의 포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상대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수도는 어떻다? 더 높다. 그치?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수도 더 높다. 자, 그럼 정리하면 상대수도가 100%인 경우는 포화 상태일 때, 상대수도 100%인 거, 포화 상태일 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현재 기온과 일시점이 같을 때, 현재 기온과 일시점이 같을 때, 공개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을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을 때. 다시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 이슬점의 변화. 맑은 날은 현재 수증기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슬점 일정해요. 그러니까 현수가 이슬점을 대변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이슬점을 알면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자, 현재 수증기량만 일정하면 온도가 어떻든 간에 이슬점은 여기야. 온도가 어디든 간에 이슬점은 여기라고. 그래서 현수가 일정하면 이슬점 일정해.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이슬점 일정하다. 다시 기억해. 이 포수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야? 현수야. 그러니까 현수가 변하지 않는 상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 이 포수도 변하지 않는다고. 다음, 습도 변화는 기온 변화의 반대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다시,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면 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여기가. 근데 현수는 일정해. 현수는 일정한데. 현수는 여기지.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증가해. 현재 수증기량 그대로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기온이 일정하면 현수는 일정한데 포수, 분모가 증가하니까 상대수도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면 현수는 일정합니다. 현수는 늘 일정하고요. 기온이 높을 때는 이만큼 포화 수증기량이었는데 점점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수는 일정한데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상대수도 높아집니다. 현수가 일정한데 포수가 작아지면서 상대수도 높아진다. 빗돈이 흐려지면 현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상대수가 높아지는 거다. 안개가 새벽에 잘 생기는 이유. 새벽에 지표면이 냉각됩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여기에서 현재 수증기량이 여긴데 새벽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그럼 자연스럽게 이슬점이 도달하고 이슬점이 도달한 후부터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보다 작아져. 그래서 이만큼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고 현수는 일정합니다. 현수는 일정.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상대수가 높아지다가 자, 이슬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 기온이 상승하면 현수 일정한데 포수가 증가해서 상대수도 낮아진다. 뭔 소리인지 보자. 여기 4칸이 포화 수증기량이야. 자, 그런데 2칸이 채워졌어. 현재 수증기량이. 그러면 4칸 분의 2칸이니까 포수분의 현수니까 자, 50%.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 현수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 자, 근데 뭐가만 증가했어? 포화 수증기량만 증가했어. 아까는 4칸 분의 2칸이었는데 이번에는 6칸 분의 2칸이야. 그래서 습도가 낮아져.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현수는 일정한데 포수가 증가해서 상대수가 낮아진다. 자, 기온이 하강되면 현수는 일정한데 포수가 감소해서 상대수가 증가한다. 무슨 소리인지 보자. 자, 기온이 20도로 높았어. 그래서 포수가 6칸이었고 나머지 현수가 4칸이었어. 그럼 6분의 4가 되네. 습도 67% 정도 돼요. 근데 기온이 낮아지니까 현수는 일정한데 포수가 감소한 거야. 꽉 차버렸어. 이러면 습도가 100%가 돼요. 이슬점이 도달한 온도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기온이 하강되면 현수는 일정한데 현수는 그대로인데 뭐가 감소해? 그렇지. 포수가 감소한 거지. 포수가 6칸에서 4칸을 감소한 거야. 이렇게 감소한 거야. 그럼 상대수도 증가. 빗돈을 흐리면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된 거니까 습도는 상승한다. 자, 다시 보자. 요건 습도 라인이고요. 얘는 온도 라인이에요. 얘는 이슬점 라인입니다. 낮이 되면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는 반대. 밤에는요,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낮으니까 습도는 높아요. 서로 반대다. 자,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현수는 일정한데 포화 순경이 감소되면서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낮에 온도가 높아지면 현수는 일정한데 포화 순경이 증가하면서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온도와 상대 습도는 반대다. 기억해놔. 온도와 상대 습도는 반대다.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것은 현재 순경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슬점의 포화 순경은 현재 순경이다. 이 포수는 현수다. 이렇게 온다. 자, 오늘은 구름과 강수를 합시다. 구름, 순기가 연결되고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돼서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의 생성 과정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공기가 상승되면 주변 기압이 낮아져요. 자, 이렇게 보면 공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아래쪽은 요만큼의 공기 기둥이 누르는 거고요. 위쪽은 요만큼이니까 아래쪽이 훨씬 기압이 높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 밖에서 안을 누르는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갑니다. 바깥쪽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그러면 팽창하게 돼요. 열을 교환하지 않고 팽창된다고 해서 단열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단열은 열이 차단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이 소모되고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온이 하강되다가 우리가 포화순기랑 봤죠? 포화순기랑 보면 요만큼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순기가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기온이 떨어지면 점점점 가다가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 응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상대 습도 100%인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 그래서 포화 순기량분의 현재 순기량이 똑같아지죠. 그러면 응결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응결되면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얼음 알갱이, 빙정이 생겨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전 과정 다시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순기 연결돼서 구름이 생성된다. 그래서 구름의 밑면이 이렇게 평평한 이유는 이슬점에 도달된 높이부터 응결이 시작돼서 그렇다. 단열 변화, 공기가 외부의 열이 교환 없이 부피 변화가 일어나고 기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공기가 상승되면 주위 기압이 떨어지면서 자, 안과 밖에 미는 힘이 똑같았는데 얘가 힘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힘이 더 세지지. 그래서 밖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단열 팽창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기온이 하강돼. 다음, 단열 압축. 공기가 하강되면 주변 기압이 높아져. 안과 밖에 압력이 똑같이 유지되다가 바깥의 압력이 더 커지니까 쪼그라든다고. 그럼 단열 압축 기온 상승된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5가지 경우는 모두 외워두셔야 돼요. 모두 공기가 상승이 있어야만 구름이 생성된다. 지표면이 붉은 가열. 자, 나무 아래는 시원하죠. 근데 여기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뜨공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럼 구름이 생성됩니다. 자, 급격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저근형 구름, 여름철 소나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바람이 가다가 산패턴을 만났어. 그럼 서서히 타고 오르지, 그지? 그럼 공기 상승되고 단열 팽창되고 기온 하강되고 포화순기량 낮아지면서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응결이 일어나서 충분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세 번째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면을 파고드는 거야. 그러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면을 파고들어. 왜냐면 밀도가 찬 공기가 더 커. 찬 공기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고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그럼 밀도를 체크할 때 똑같은 부피 대 질량이니까 질량이 이쪽이 더 커요. 그럼 밀도가 크니까 아래를 파고듭니다. 이때는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한랭전선이라고 해요.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을 이렇게 표시해요. 뾰족. 뒤쪽은 차가운 공기, 앞쪽은 따뜻한 공기. 그래서 진행방이 이쪽이고요. 다음,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윗면을 타고 오를 때 따뜻한 공기보다 찬 공기의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건 위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완만한 경사를 지니게 되고요.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보슬비가 오게 됩니다. 온난전선.
그래서 온난전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요. 그리고 앞쪽에 찬 공기, 그 다음 뒤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여 갑니다. 그러면 얘를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랫면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런 급격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저군형 그룹 만들어지고 소나기가 오게 돼. 그래서 여기가 강우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면, 요 면을 전선면, 얘가 지표면과 닿은 요 선을 전선, 다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맞닿은 면이 전선면, 얘네들이 지표면과 닿은 요 선을 전선.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윗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충은형 그룹은 보슬비가 오게 됩니다.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충은형 그룹은 보슬비가 오게 된다. 다음 저기압 중심부의 상승 기류인데 이렇게 형성하자. 물을 요만큼씩 쌓아놨어. 그럼 여기는 압력이 높지, 그지? 수압이. 여기는 압력이 낮네. 그럼 여긴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라고 해요. 이 고기압, 저기압은 좀 상대적인 값이야.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상대적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그러면 우리가 물을 이만큼 쌓아놨다고 하자. 그럼 다음 순간 놓으면 물이 출렁하고 내려올 거야, 그지? 출렁하고 내려올 거야. 그러면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 출렁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저기압 중심부에서 만나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럼 저기압 중심부에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공기가 상승되고 구름이 형성돼. 저군형 구름은 자, 강한 상승 기류로 수직으로 잘 발달된 구름이야. 자, 소나기가 오고요. 충은형 구름은 얇게 퍼진 겁니다. 약한 상승 기류 때문에 옆으로 퍼진 모양 지속적인 비가 내려요. 충은형 구름, 보슬비. 저군형 구름, 소나기. 강수. 자,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합니다. 병합설. 자, 우리가 보면요. 지구에서 요 적도지방은 비만 와요. 근데 중위도지방과 한대지방, 적도지방, 중위도지방, 한대지방, 여기는 눈비가 다 와. 그래서 비만 오는 걸 설명할 때는 병합설로 설명하고요. 눈비를 다 설명할 때는 빙정설로 설명합니다. 빙정설. 뒤에서 할 거예요. 병합설, 저희도 열대지방, 비를 설명하는 거고요. 물방울만 존재하고요. 모든 그림이 0도씨 이상의 분포에서 빙정, 얼음덩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슬점이 도달하는데 전 구간이 다 0도씨 이상이야. 그래서 물방울만 존재해. 이 물방울이 뭉쳐서 내려서 비가 내리게 되죠. 구름 입자와 빗방울의 크기, 안개의 입자는 지름이 0.2mm, 구름은 0.02mm. 자, 빗방울은 2mm예요. 그래서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비나 눈이 내리려면 구름 입자가 빗방울 크기만큼 성장해야 된다. 자, 빙정설은 꼭 공부해 두세요. 중위도, 고위도, 온대와 한대지방의 눈비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 자, 열대지방은 저위도, 비만 내리고요. 병합설로 설명하고요. 온대나 한대지방, 중위도, 고위도 지방은 눈, 비가 다 내리기 때문에 빙정설로 설명한다. 기억해 놓자.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드디어 물방울이 생겨요. 더 올라가면 온도가 더 떨어져. 0도씨 이하까지 떨어져. 그래서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에 빙정이 존재하고요. 아직 빙정이 되지 못한 물방울, 과한냉각된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냉각된 물방울과 자, 얼음알갱이가 같이 존재하고요. 40도 이하에서는 다 얼음알갱이만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서 눈과 비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 부분이야. 그래서 빙정이 서로 뭉쳐서 내려서 그대로 내리면 눈, 내리다가 녹으면 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냉각된 물방울이 점점점 감소해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요.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점점점 커져. 기체에서 고체가 된 거죠. 그러면 승화가 일어났네. 그지? 그래서 이 빙정들이 형성된 다음에 빙정들이 뭉쳐서 내려서 눈이 되거나 녹으면 비가 된다. 정리하자. 이슬점에서 0도씨까지는 물방울만 존재하고요.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는 물방울과 얼음알갱이,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는 얼음알갱이가 존재한다.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에서 얼음알갱이가 성장을 하고 과냉각된 물방울은 감소한다. 자, 과냉각된 물방울은 감소하고 얼음알갱이 성장한다. 그지? 성장한 얼음알갱이가 커서 그대로 내리면 눈, 녹으면 비가 된다.
기압과 바람, 기압의 크기. 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모든 방향 같은 크기다. 그래서 가로 세로 1m 면적에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느냐? 이게 기압이야. 그래서 자, 1m 제곱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느냐? 뉴턴 퍼 미터 제곱이 기압의 단위고요. 자, 이걸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닐 장갑을 끼고 물속에 넣으면 사방에서 똑같이 쪼그라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크기 같은 방향이다. 이 흐르는 물질, 공기나 물은 다 모든 방향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자, 토리첼리가 실험을 합니다. 수은을 가득 채워놓은 곳에 시험관을 넣고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세웠어. 그랬더니 얘가 쭈르르 내려오다가 멈춘 거야. 그러면 이 안은 공기가 없지. 진공이야. 기울여 봤더니 76cm야. 자, 두꺼운 걸로 해도 76cm야. 자, 그래서 기압이 같다면 유리관의 굵기, 기울기에 상관없이 기둥 높이가 일정하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걸 1기압으로 명명한 거야. 그러면 1기압은 76cm의 수은기둥에 해당되고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1013 밀리바, 헥토파스칼하고 밀리바하고 단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기둥으로 하면 10m에 해당됩니다. 대략.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 수은기둥에 해당되고요. 자, 헥토가 100이란 숫자야. 그래서 00 집어넣으면 대략 1013 00 파스칼. 파스칼이 다시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헥토 파스칼은 100 파스칼, 1 파스칼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 다 외우세요. 자, 봅시다. 수은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추는 이유는 이 수은기둥의 무게와 공기가 이 수면을 늘려주는 힘, 둘이 같아서 그래. 그래서 수은기둥의 무게와 공기가 수면을 눌러 수은을 밀어올리는 힘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은기둥의 무게 자체가 기압이야. 그러면 만일 기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수은기둥 높이도 높아져. 왜냐하면 더 세게 누르니까. 기압이 낮아진다. 그러면 수은기둥의 높이 낮아져. 왜냐하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기압의 변화, 상공을 갈수록 대기양이 감소하면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는 요만큼의 공기기둥에 눌리지만 위쪽은 요만큼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그래서 풍선을 띄우면 풍선 내부 압력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한데 바깥쪽 힘이 점점 주는 거야. 아래쪽에서 요만큼 힘이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힘이 점점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쪽 힘이 줄어드니까 안쪽에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아래쪽은 공기 밀도가 크고요. 기압이 높고 위쪽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자, 마그네브르크 방구. 자, 안쪽에 있는 공구를 빼냈어. 그러면 대기압이 바깥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자, 안쪽에 공기가 있으면 쉽게 분리돼. 그래서 대기압의 존재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바람,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수조에 물을 담가 놓고요. 이쪽은 물을 많이 넣고 적게 놔. 그러면 물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이때 이게 만일 공기라면 이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데요. 북쪽에서 불어오면 북풍, 남쪽에서 불어오면 남풍,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풍, 서쪽에서 불어오면 서풍이야. 그 다음에 북동풍, 북서풍, 남동풍, 남서풍 이렇게 해서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합니다. 동북풍 없어요. 그 다음에 풍향계 자체는요. 애초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가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어오는 거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이건 서풍. 이렇게 체크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건 북풍이에요. 선생님 남쪽을 가리키니까 남풍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남풍. 선생님 이렇게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가니까 북풍 아니에요? 아니야.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여기다 체크해야 돼. 놓고 남서풍. 요거 잘 기억해놔. 그 다음에 남동풍. 이쪽이죠. 동남풍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절대 안 돼요. 불어오는 쪽을 체크해야 돼. 북동풍. 자, 이렇게 불어오니까 북서풍. 이렇게 불어오니까 서풍. 이렇게 동쪽으로 불어가니까 동풍 아니에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동풍이네요. 그죠? 자, 풍속은 바람의 세기로 보통 미터퍼스클 하고요. 바람이 부는 원인은 두 지점의 기압 차이, 지표면의 기온 차이에 의해서 기압차가 생깁니다. 지표면이 냉각되면 자, 무거워진 공기가 내려가요. 공기가 하강되면서 공기 수축되고 밀도가 커져. 그래서 지표 부분이 고기압, 주변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상승되면 공기가 팽창되고 밀도가 작아져. 지표 부분이 저기압, 주변보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된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케이.
일기기호 좀 참고해 두세요. 여기 점 찍으면 B, 우비분 소녀처럼 만들면 소나기, 안개가 켜켜이 쌓였다. 이렇게 쓰면 안개, 번쩍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온다. 내우. 자, 이렇게 쓰면 눈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 더 그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세 줄로 그어야 돼. 비어있으면 맑음. 자, 반쯤 칠하면 갬, 다 칠하면 흐림. 자, 짧은 게 2m/s, 긴 게 5m/s. 그러면 5하고 2니까 7m/s. 이건 25m/s. 자,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다. 그러면 5, 2니까 12m/s. 그 다음에 바람이 이쪽에 불어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북동풍. 이렇게 직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온, 기압을 써줍니다.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의한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 해륙풍. 해안에서 하루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서 여름에 걸어가면 뜨거워 하다가 들어가면 시원하지, 그치? 여기가 뜨거워. 그래서 육지 쪽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커요. 이 정도 변화고요. 바다 쪽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러면 낮에는 육지 쪽의 온도가 높고요. 밤에는 육지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바다 쪽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바다 쪽보다 육지 쪽이 더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가 밀도가 작아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해풍이 부입니다. 바다 쪽엔 고기압, 육지 쪽엔 저기압이 생겨요.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지가 빨리 식어.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 얘는 조금 내려가네, 바다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뜨거운 거야.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 위로 뜨거운 공간 생기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 그래서 육풍이 분다. 다시, 자, 밀도,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보면요. 차가운 공기는 입자가 모여 있고요.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럼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이쪽이 커요. 그래서 밀도가 이쪽이 큰 거예요.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잘 기억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크다. 자, 기온은 육지가 바다보다 더 커. 낮에. 그러면 기압은 바다가 더 높죠. 그 다음에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밤에는 바다가 온도가 더 높아. 그리고 지표면 기압은 육지가 크고 바다가 작아. 그래서 기압이 높은 데서 작은 데로. 해류풍의 원인은 육지와 바다의 열 용량차, 어떤 책은 비열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용량은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이 열 용량이 큰 거야. 그래서 바다가 열 용량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은 거지. 다시 정리하자. Q는 CMT에서 C는 MT분의 Q예요. 열량이 일정하고 같은 질량을 사용했는데 온도 변화가 크면 비열이 작은 거고 온도 변화가 작으면 비열이 큰 거야. 열용량은 CM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T분의 Q예요. 그러면 똑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은 게 열용량이 큰 거다. 자, 공부해 두시고요. 계절풍, 대륙과 해양 사이에 1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야. 원인은 육지와 바다의 열 용량차. 열 용량이 해양이 더 커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작아. 그래서 열 용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여름에는 육지가 뜨거워집니다. 연료량이 바다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고요. 그럼 육지에서 저기압, 바다에서 고기압. 그래서 남동 계절풍을 부르고요. 다음 겨울에는 여기가 빨리 식어. 온도가 많이 내려가. 여기는 쪽밖에 안 내려가는데. 그래서 자, 바다 쪽이 더 뜨거워요. 그럼 뜨거운 공기 위로 뜨거운 공간 생기니까 불어 들어오고. 그럼 북서 계절풍입니다. 온도는 자, 해양이 더 높고요. 기압은 해양이 더 낮아요. 온도가 높은 쪽에 기압이 낮다. 바람은 대륙에서 해양을 불고 연료량은 해양이 더 커서 그렇다. 연료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다. 바다가 육지보다 연료량이 크니까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작아. 여름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높아져 저기압 형성되고 겨울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아 저기압 형성된다. 다시 정리하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그럼 육지는 온도 변화가 이렇게 커. 온도 변화가. 왜냐하면 열 용량이 바다가 더 커서 그래. 열 용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러면 바다는 온도 변화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육지 쪽의 온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육지 쪽에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겨울이 되면 육지가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온도가. 그래서 이쪽이 온도가 높아. 그래서 바다 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기류가 바다 쪽에 형성되는 거지. 오케이? 날씨의 변화, 기단과 날씨. 기단은 넓은 장소, 대륙이나 해양에 오래 머무는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야.
자, 어느 정도냐면 오축해 전체, 시베리아의 전체, 양쯔강 전체, 북태평양 전체 이 정도 지편의 성질을 담습니다. 그러면 자, 위로 갈수록 한랭하고요. 그 다음에 온난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 그 다음에 요즘엔 육지가 많으니까 건조하고요. 여기는 다습합니다. 바다가 많으면. 그러면 시베리아는 한랭하고 건조한 기단이야. 자, 양쯔강 기단은 온난하고 건조한 기단이야. 육지니까, 그치? 여기는 오축해 기단은 한랭하고 다습한 기단이야. 북태평양은 고온이면서 다습한 기단이야. 이런 식으로 육지의 성질을 담는다. 기단이 세력이 강해지면 성질에 따른 아시베라가 일어나고요.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 한랭한 기단이 온난한 기단이 돼요. 다음 육지에서 바다로 가면 건조한 기단이 다습한 기단이 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오면요. 다습한 기단이 다시 건조한 기단이 돼요. 이러면서 육지의 성질을 닮아갑니다. 기단의 변질, 차가워 건조한 기단이 차가운 육지의 성질을 닮아서 차가워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서 열을 공급받고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급격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따뜻한 육지에 도달하면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거야. 이걸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자, 이거예요. 차가워 건조한 기단이 서해에 따뜻한 바다에 의해서 수증기가 공급받고 여기 서해에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놨을 때 이쪽은 바다가 많으니까 다습, 이쪽은 건조, 고위도는 한랭, 그 다음 온난 고온이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기단이에요. 겨울철에 영향을 주고요. 자, 서고 동지형 기압 배치를 보입니다.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북서계 제품이 불고요. 3월 4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옛날에 우리나라 겨울에 전형적인 날씨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한파 폭설이 오고요. 오축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둘이 만나서 장마전선을 형성합니다. 둘이. 얘는 자 한랭 다습한 기단. 표는 장마전선을 주고요. 얘는 고온 다습한 기단입니다. 고온 다습. 그래서 여름에는 남고 북전 기압 배치를 이루고요. 남동계 제품이 불고 무더위 열대야 태풍이 온다. 다음 양쯔강 기단은 봄가을에 영향을 주는데 온난 건조한 기단이야. 꽃샘추위, 황사,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 계절, 늦가을 서리. 자, 요걸 그냥 외우지 말고 지도와 같이 외웁시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선과 날씨.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면을 파고들면 이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면을 전선면, 지표면과 닿은 이웃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고요. 전선은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는 경계선,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날씨가 달라진다. 전선의 종류는요. 한랭전선. 차가운 공기가 더운 공기의 아래면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밀어 올려버립니다. 급격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적은 용구름 소나기가 오게 돼요. 강우지역이 이렇게 되고요. 진행방은 이쪽입니다.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위면을 타고 올라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요.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충운용구를 만들어지고 보슬비가 오게 됩니다. 다음 정체전선은 자 위쪽엔 찬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고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겹쳐져요. 그래서 여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우지역이 이쪽에 형성됩니다. 자, 두 계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어느 때가 머물 때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예고요. 폐색전선은 한랭과 온난전선이 있는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빨라. 이게 더 빨리 가. 그래서 나중에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온난 한랭 겹쳐진 거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들고요. 자, 이렇게 폐색되면 이 온대성 저기압이 사라집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찬 공기, 여기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그러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면을 파고드니까 한랭전선. 여기는 한랭전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위면을 타고 올라가니까 온난전선. 다음 여기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중심이고요.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풍향을 체크해야 되는데 풍향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럼 풍향이 나와요. 그래서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남동풍, 온난전선의 뒤쪽에서는 남서풍, 한랭전선의 앞쪽에서 남서풍, 뒤쪽에는 북서풍이 돼요.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서 있었어. 얘는 지금 찬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다 찬 공기입니다. 이쪽은 따뜻한 공기 속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현재 찬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윗면을 타고 오면서 보슬비를 내게 돼요. 그러면 여기 넓은 지역에 보슬비가 옵니다. 그럼 얘는 현재 보슬비 맞았다가 얘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오게 돼요. 얘 위치가. 그럼 따뜻해지고요.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다음 관측자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 한랭전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적은형 구름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광우지역이 이렇게 설정돼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 자, 그러면 얘는 현재 남서풍 지역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뒤쪽으로 가죠. 그러면 북서풍으로 바뀌어요. 풍향이. 그 다음에 따뜻했다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고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한랭전선,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적은형 구름 소나기. 자,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저기압이고요. 한랭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 온난전 앞쪽 넓은 지역에 추근형 구름 보슬비, 여기 차가운 공기, 여기 차가운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그 다음, 자, 풍향은 다이아몬드 형태 그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 단면을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 한랭전선, 전선의 뒤쪽, 적은형 구름 소나기. 여기 단면을 보면 온난전선, 전선의 앞쪽 넓은 쪽에 추근형 구름 보슬비 오게 된다. 여기 차가운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여기 차가운 공기다.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적은형 구름 소나기 여기죠. 기온이 낮아집니다. 관측자가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가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남서에서 북서로 바뀝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아름을 파고들 때 전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다음 온난전선, 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 추근형 구름 보슬비. 자, 얘가 여기 서 있었는데 온난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전선의 뒤편에 놓이겠죠. 그럼 여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따뜻해지겠죠. 기온 상승. 그 다음에 꽉꽉 눌리다가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기압은 하강.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속도 느리고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입면을 타고 오를 때 전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림하고.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고 또는 H를 표시하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을 이만큼 쌓아놨어. 그럼 여기 수압이 높지. 그럼 출렁하고 내려간다고. 하강 기류 생기면서 공기압이 밖으로 퍼져나가.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이 소멸돼. 그럼 맑아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저 또는 L로 표시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진.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물이 여기는 많고 여긴 적은 거지. 그러면 얘가 출렁하고 내려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압이 낮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가지. 만나서. 그래서 상승기류, 구름 생성, 흐리다. 여기서 고기압, 저기압은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자, 체육만을 만나면 선생님이 저기압이야. 애기를 만나면 선생님은 고기압이야. 이런 식이지. 전향력, 코리올리 포스, 지구자전 효과라고 하는데 지구가 서해수동으로 이렇게 자전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반구에서 자, 너가 자, BTS한테 큐피드 화살을 쏘는 거야. 과학선생이 여기 지켜보고 있어. 너의 오른편에서. 자, 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왼손, 이게 오른손이야. 그런데 화살을 이렇게 쏘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럼 땅이 이렇게 이동해버려요. 그러면 화살이 이쪽으로 비껴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토 나와. 그래서 너가 남방으로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이번이 이쪽이 오른쪽, 이게 왼쪽이야. 자, 그런데 과학선생님이 또 쫓아왔어. 재수없게.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에 계시지 마시고요. 아까 오른쪽에서 맞았잖아. 왼쪽에 계세요. 토 나와요. 그래서 다시 BTS한테 큐피드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구 이 면적이 이렇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화살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 버려.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 오른쪽 직각방으로 전향이 작용하면서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남방구는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자, 영상으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전향력은 어떻게 된 거냐면 북반구에서 너가 큐피트 화살을 여친한테 쏘는 거야. 자, 이때 지구는 서해수동을 자전을 합니다. 그럼 과학선생님이 여기 지켜보고 있어요.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너가 이렇게 쐈는데 지구가 그 사이에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과학선생이 큐피트 화살을 맞아. 토 나와. 그지? 자, 이렇게 보면요. 너가 여친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라고. 됐니?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휘어져가. 북반구에서는. 다음, 그래서 토가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갔어. 도망가서 여친한테 다시 큐피트 화살을 쏘는 거야. 근데 곽선생이 또 쫓아온 거지. 재수없게. 자, 그래서 곽선생 아까 오른편에 있어서 맞았으니까 이번엔 왼편에 계세요. 곽선생. 이렇게 된 거야. 토 나와. 자, 그런데 지구가 서해수동으로 자전하죠. 그러면 너가 얘한테 큐피트 화살을 쐈어. 그런데 이렇게 휘어져서 또 맞는 거지.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야. 토 나와. 자, 그러니까 전향력이라는 건 지구가 자전하면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바람을 휘게 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바람을 휘게 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고기압은 북반구에서 바람을 다 오른쪽으로 휘게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저기압은요, L 이렇게 표시하죠. 또는 고기압은 H 이렇게 표시합니다. 역시 저기압도 바람을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간다.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고시불가. 선생님이 고시부는 건 불가능하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저반 시들. 저 옆반 애들 봤더니 시들하다. 저반 시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건 북반구. 됐죠? 고시불가. 저반 시들. 자, 남반구 봅시다. 남반구는요, 고기압이 이렇게 라인을 왼쪽으로 그려야 돼. 전향력이 왼쪽으로 가니까. 됐지? 저기압은 라인을 역시 왼쪽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됐지? 그 다음에 고기압은 바깥쪽으로 화살표 표시하면 되고요. 안쪽으로 표시하는 건 저기압. 그래서 이건 남반구. 방향만 반대다. 자, 영상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관측자의 오른편으로 북반구에 휘어지고요. 남반구는 관측자의 왼편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전향력이, 자,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방향,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가 오른쪽, 그죠? 여기가 왼쪽입니다. 다음, 그래서 북반구는 라인을 오른쪽으로 다 휘게 그려요. 라인을 오른쪽으로 휘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라인을 오른쪽으로 휘게 그려주고, 자, 고기압은 바깥쪽으로, 저기압은 안쪽으로. 남반구는 라인을 왼쪽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휘게. 자, 왼쪽으로 휘게, 왼쪽으로 휘게, 왼쪽으로 휘게, 왼쪽으로 휘게.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쪽으로. 자, 물을 이만큼 쌓아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놓은 거예요. 그럼 출렁하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고기압 중심부에선 하강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얘도 출렁 내려오죠. 고기압 중심부는 하강기류. 저기압 중심부에 만나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 불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부는 상승기류, 고기압 중심부는 하강기류다. 기억해놓으세요. 자, 등압선 그리는 방법은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얘는 1000헥토파스칼 기준이고요.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기압, 저기압은 기준 있다 없다? 예, 기준 없어. 상대값이야. 기억해놔. 자, 등압선 그릴 때 만나거나 끊어지면 안 되고요. 측정값이 없는 것은 거리에 비례해서 어림잡아 그리면 됩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 자, 이렇게 등고선이, 자, 이렇게 지형이 형성됐어. 그러면 넓은 쪽이 경사가 완만한 거야. 좁은 쪽은 경사가 급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이쪽이 등고선이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한 거야. 그럼 만일 공을 굴리면 빠르게 흘러갈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등압선 간격이 이렇게 좁잖아? 그러면 기압차가 크니까 바람이 세게 분다고. 여긴 바람이 스물스물 불고 여긴 바람이 세게 분다. 이 뜻이다. 자, 온대성 저기압은 꼭 외워두세요. 중요도 지방에서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생성되는데 찬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면서 여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면을 파고들면서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윗면을 타고 올라오면서 온난전선이 형성돼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위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이 형성되고, 자,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 지역대에 있어요. 그래서 서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럼 점점 밀려가고요. 한랭전선의 속도가 더 빨라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 그 다음에 폐색전선이 형성되면서 소멸되게 됩니다. 온대성 저기압의 이동,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게 더 먼저 생성된 거고 동쪽으로 갈수록 나중이야. 한랭전선의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 그러니까 간격이 넓은 게 처음 있던 거고 간격이 좁은 게 나중이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서 폐색전선이 형성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을 다 정리해놨어요. 여긴 한랭전선, 여긴 온난전선, 여기 차가운 공기, 이쪽은 다 차가운 공기예요. 이쪽은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다음 저기압이니까 다이아몬드 그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전선의 뒤편 쪽에. 여기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한랭전선 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저군용 구름 소원하기가 생기고요. 자, 기온이 떨어집니다. 관자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기온 낮아지고요. 기압 높아집니다. 상승기류 따뜻한 공기 속에 있다가 꽉꽉 눌리죠? 또는 찬 공기 때문에 밀도가 커요. 기압이 높아지고요. 속도가 빠르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뀝니다. 얘가 한랭전선 앞에서는 남서풍 지역에 있었지만 얘가 지나고 나면 북서풍 지역으로 들어가요. 다음, 자, 관찰자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남동풍 지역에 차가운 공기 속에 있던 거야. 근데 얘가 온난전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지. 그러면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오고 남서풍 지역으로 들어오네요.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충년구름 보습이 가고요. 기온 높아지고 기온 낮아집니다. 자, 꽉꽉 눌리고 찬 공기 속에 있다가 자,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가죠. 속도 느리고요. 남동에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뀐다.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림하고.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은 온대성 저기압하고 열대성 저기압이 있어.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고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전선을 동반합니다. 통과하면서 날씨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한랭전선의 뒤편 좁은 지역에 저군용구름 소나기, 온난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충년구름 보슬비, 저기압이니까 풍향이 이렇게 된다. 여기 따뜻한 공기, 이쪽이 찬 공기. 오케이. 자, 열대 저기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태풍. 한국에서는 태풍,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이렇게 불러요. 위도 5도에서 25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자, 적도에서 발생되는 거 아니야. 수증기 응결에 의한 잠일의 원인이다. 뭔 소리인지 보자. 여기 뜨거운 공기 속에 수증기가 차가운 물이 됩니다. 그러면 응결열이 방출해요. 에너지가 수증기가 더 커. 그래서 응결열이 방출되면 주요온도가 높아지면서 강한 상승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기를 만들어내고요. 자, 얘네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동심원 모형이야. 얘는 전선 동반하지 않아. 전선 없어.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강한 바람과 폭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태풍의 진행 경로에서 자, 지구에서 보면요. 이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이렇게 불어요. 여긴 편서풍지대고 여긴 북동무역풍지대입니다. 그럼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태풍이 발생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북동무역풍 때문에 밀려서 왼쪽으로 가고요. 이쪽은 편서풍 때문에 오른쪽 밀려가요.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질 때 얘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은 힘이 합쳐지고요. 여기는 상쇄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가요. 그럼 여기는 힘이 합쳐지고 여기는 이 바람은 편서풍하고 이렇게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힘이 상쇄되고 여기면 바람이 세진다고. 그래서 둘 다 오른쪽이 위험반원이야. 그래서 태풍의 진행 경로에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다. 참고해주고요.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 봄, 가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막 뒤섞여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고요. 봄에는 건조, 황사현상, 꽃샘추위, 가을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하고 천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늦가을 첫설이 낮밤의 기온차가 크다. 장마. 자, 여기 정체전선 있죠? 정체전선. 자, 아래쪽에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위쪽에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면서 세력이 비슷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입니다. 자, 오츠키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난 거고요. 6월 말에서 7월 말 초여름 오츠키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장마 전선을 형성합니다. 다른 말로 정체 전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씨가 계속된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여름에는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동 계절풍이 불고요. 등압선 간격이 넓어서 바람이 적어.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형 기억해놓고요. 남동 계절풍이 이렇게 붑니다. 무더위, 열대야, 태풍, 최름, 장마. 자, 겨울에는 등압선 간격이 좁고요.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있어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를 보이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북서 계절풍이.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형, 북서 계절풍 한파 폭설이 온다.